유럽이 젤레의 성분인 TPO를 강력하게 금지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은 저거 사실 얼마 안 된 일이고요. 지금 올해 중순에 있었던 일입니다. 유럽에서는요, 젤렌 중에서 특정 성분, TPO가 있는 성분은 일절, 판매 중지된 건 뭐 기본이고요. 보통 중지하더라도 뭐 유예기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뭐 내년부터 생산 금지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너무 강력했어요. 그냥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것도 다 회수해라. 절대 더 이상 유통되면 안 된다. 그럼 전문가용은 괜찮지 않습니까? 전문가고 뭐 어떤 전문가서 써도 안 된다. 라고 너무 강력하게 한 거야. 그럼 도대체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그런 안전과 관련된 위원회가 있어요, 유럽에. 위원회가 있는데 최고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그럼 당연히 독성 결과를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는데, 거기서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그 TPO라는 저 성분 가지고 동물한테 먹였습니다. 먹여봤더니 생식기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생식기. 자, 그럼 이 결과 가지고 이제 위원회에서 이제 위험하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아니, 이게 젤리에 바르는 건데. 근데 아니, 먹는 섭취 독성 가지고 금지시켜? 뭔가 이상하죠. 그러면 그 위원회 사람들은 바보여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도 아니겠죠. 나름 최고의 전문가들이잖아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전문가들 의견 중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TPO라는 성분이 피부에 침투에 들어갈 수 있다. 실제 TPO만 바르면 침투에 들어가요. 충분히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먹었을 때 저 정도 독성이 있다면 이게 발랐을 때도 침투에 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성분 하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젤리 내에 성분이 총 종류가 많거든요. 여러 성분이 같이 들어왔을 때 어떤 복합 독성이 나타날지 알 수가 없으니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자. 그래서 TPO가 들어간 거는 다 금지하자라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유럽은 이렇게 늘 선제적이에요. 선제적 조치에 늘 최고 1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제 금지하자 한 거고, 현재 영국조차도 내년에 바로 이제 영국이 유럽 연합 탈퇴했잖아요. 근데도 항상 유럽이랑 항상 궤를 좀 같이 해요. 그래서 유럽에서 그런 경우가 나오면 영국도 보통 따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국도 내년에는 이제 금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아직 논의하고 있지 않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PO는 젤레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성분이며 왜 대체하기가 어려운 물질인가요? 일단 TPO라고 하는 거, 일단은 이거는 어떤 역할이냐면, 저희는 저거를 광개시제라고 부릅니다. 광개시제. 빛을 받았을 때 뭔가 게시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빛을 받아서 여기서 무슨 라디칼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물질의 화학 반응을 이제 유도하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딱딱하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광개시제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성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론 이 TPO 성분에 대체제도 당연히 있습니다. 대체제도 있어요. 근데 왜 TPO를 사람들이 다 업계에서 좋아하냐면 너무 성능이 좋아요. 성능 좋고 값도 쌉니다. 왜? 이미 대량 생산 체제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싸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싸고 성능 좋아. 그러니까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이 구독자님들이 집에 혹시 젤레 제품 갖고 계시다면 성분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TPO라고 적혀 있는 걸 흔하게 발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생식 독성이 확인됐는데 이 결과를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 건가요? 이건 지금 현재 전문가들끼리도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저도 제 개인적 의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동물 실험 결과는 과량 먹었을 때 나온 결과였고요. 근데 유럽에서는 이게 피부 속 침투 들어갔을 때 향후에 복합 독성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선제적으로 조심하자는 거고, 제가 이제 저도 나름 이 화학 전문가로서 한번 생각을 했는데, 과연 저도 우리나라 위원회에 많이 들어간다면 금지하자고 말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과학적 근거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결과만 가지고서 이걸 금지해야 될 정도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가 뭐냐면, 일단 TPO가 들어가는 양을 따져봐야 되고요. 우리가 발랐을 때 그 안에 존재한 TPO 양을 봐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가 과연 이게 시간이 굳잖아요. 굳기 전에 이 침투 들어가는 양을 봐야 되는데, TPO가 혼자 있는 게 아니거든요. TPO가 다른 성분 같이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안정하게 있어요. 딴 거랑 다 둘러싸여가지고. 그럼 진짜 이 TPO 자체가 흡수되는 걸 경우수를 따져보면 정말 너무 초극미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과학자로, 저도 위험하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으로서, 근데 이게 정말 저 정도 데이터 가지고 정말 금지할 정도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물론 제가 2025년 12월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 나중에 또 이게 연구가 많이 될 거거든요. 보나마나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많이 되면 또 별의별 독성가 나올 거 아니에요. 피부를 통해서 흡수된 양이 알고 보니까 동물 실험에서 어떤 문제 일으키더라. 그런 것도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당장 TPO를 금지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저는 좀 어떻게 당부드리고 싶냐면, 너무 자주 하지 말자. 여기 자주라는 거는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만 하자. 그 정도면 저는 나중에 어떤 결과 나오더라도 실제 저는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당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모든 위험성은 노출량과 노출 횟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달에 한 번 정도 하신다면 노출량, 노출 횟수 측면에서 너무 적어서 설령 유입된다 하더라도 그 양은 너무 초극미량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과 달리 한국이나 미국은 아직 규제하지 않는데 이런 국가별 판단 차이는 왜 생기는 건가요?
그러니까 독성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어떤 판단의 기준인데요. 일단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아니 지금 저 정도 섭취 독성 결과만 가지고, 그것도 과량 먹었을 때 나온 결과만 가지고 피부에 바르는 걸 과연 금지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유럽은 굉장히 좀 앞서서 선제적으로 늘 좋지 않은 경향이 있어요. 늘 그랬습니다. 모든 경우에 대해서 대부분 다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안전만 놓고 보면 유럽 테러 하는 게 맞긴 맞아요. 왜냐면 유럽은 만일의 경우를 다 따지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지만 극미량이지만 다른 것도 같이 들어오는데, 그거로 인한 복합 독성들, 이런 건 충분히 연구된 바가 없고, 향후에 그게 밝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 정도 그래도 생식 독성 결과가 나온 거라면, 몸에 들어왔을 때 독성이 일어났던 거라면 애초에 몸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유럽은. 예, 그래서 유럽은 늘 아무튼 최고로 가장 좀 앞서서 선제적인 나라다, 이렇게 연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일 아트를 하고는 싶지만 걱정이 되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나온 결과로 TPO를 규제해야 된다, 또는 TPO가 들어간 젤네일은 판매 금지해야 된다, 그 정도는 솔직히 좀 아닌 것 같고요. 워낙에 들어있는 양이라든지 양도 적고 그것이 또 되게 안정화돼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만 싹 들어간다는 거는 사실은 쉽지 않고, 그리고 들어온 양이 온다 하더라도 너무 초극미량일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 데이터만 가지고서 현재 뭐 금지해야 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후에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자주 하지 말자라고 좀 권하고 싶습니다. 여기 자주라는 건 뭐 1, 2주에 한 번씩 하는 것들, 그 정도 아닌 것 같고 2달에 한 번 정도, 많아야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전 적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마약이나 염색약은 어떤가요? 피부에 더 직접적으로 닿아서 위험할 것 같습니다.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염색약 논란이 한 번 다 있었어요. 뭐냐면 2019년에 엄청난 연구가 나왔거든요. 뭐냐면 염색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유방암 걸릴 가능성이 높더라, 이런 연구가 나온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2019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학자들이 이제 그 논문을 분석해 봤어요. 거꾸로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이걸로 결론 내릴 수 없다. 왜냐면, 유방암이 있는 가족력이 있는 사람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력이 있는 사람 가지고 해버리면 이게 유전에 의한 건지 과연 진짜 염색약 때문인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유야무야 넘어갑니다. 그렇게 그냥 훈훈하게 그냥 마무리돼요. 그러다 갑자기 2022년이 됩니다. 2022년에 또 어떤 충격적인 논문이 나오냐면, 스트레이트 파마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자궁암 걸릴 가능성이 높더라, 그런 것도 또 연구가 나온 바가 있어요. 또 난리가 나죠. 그 난리가 나서 이제 스트레이트 파마하면 안 되는 거야?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고, 그런데 저는 그 논문에서 뭐라고 판단하냐면요, 일단 스트레이트 파마 자체가 영향을 직접적으로 줬다기보다,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스트레이트 파마를 많이 한다는 게 뭐죠? 평소에 외모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아무래도 이것저것 더 많은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 화학약품을 더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프레이를 뿌리다 더 많이 뿌리겠죠. 그걸 또한 더 많이 흡입하게 됐을 것이고요. 또 화장품도 더 많이 바를 것이고, 실제 참고로 화장품을 많이 바른 사람일수록 천식이 더 많이 나타난다, 그런 연구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케미컬에 더 많이 노출된 사람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파마만의 원인이라 단정 지을 수 없는 논문이긴 해요. 근데 다만 우리가 뭔가 참고할 만한 논문이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색 파마약 논란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사실은 있는데, 저는 항상 당부드리는 게 있어요. 염색 파마약에 대해서 딱 두 가지, 그냥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두피에 닿는 거를 최소화하셔라, 이런 말씀 드리면 이런 얘기였어요. 아니 두피에 안 닿고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도 최소화하셔야 됩니다. 가끔 두피에 그냥 당연히 좀 닿을 수는 있죠. 근데 바르면서 빗질을 하면서 바르잖아요. 그래서 거의 찍어 누르듯이 하시는 분들을 봐요. 제대로 하기 위해서 찍어 누르듯이, 두피를 거의 막 긁듯이 빗으로, 그런 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파마 염색약을 직접적으로 두피에 넣고 찍어 누르듯이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흡수되는 게 실제 있고요, 일부는. 그렇기 때문에 두피에 닿는 확률은 최소화하시는 게 좋고, 두 번째 뭐냐, 바로 환기입니다. 혹시 집에서 하신다면 창문을 확실히 두 개 열어놓으시고 순환이 잘 되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다들 파마 염색할 때 그 퀴퀴한 냄새 다 맡아보셨잖아요. 그런 휘발성 유기화물들이 대부분 다 몸에 안 좋은 것들입니다. 대부분 다 몸에 안 좋아요. 심지어 그 뭐 1군 발암물질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포름알데히드가 들어있는 경우도 많고, 그게 상온에서 기체 상태예요, 포름알데히드. 그래서 시간이 나와요. 뿜어져 나오면 그걸 다 들이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안 좋고요. 그래서 결론은, 가장 위험한 분들은 미용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수시로 그런 걸 계속 하루 종일 매일 계속 맞고 사시니까 제일 안 좋고요. 근데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늘 환기를 잘 하셔야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밥솥 내솥의 코팅이 벗겨졌을 때 계속 사용하면 왜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일단 전기밥솥 내솥이 있는데, 내솥은 이제 크게 여러 종류가 있죠. 다 여러 종류인데 가장 많이 쓰는 것만 좀 설명드리면, 일단 알루미늄 기반으로 된 것도 여전히 쓰이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소재에 코팅되어 있는 거예요. 왜? 알루미늄 열 전도가 높기 때문에 전기밥솥 사실 좋은 소재는 맞아요.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기반이 있고, 또는 스테인리스인데 스테인리스 기반에 코팅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이게 보통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코팅이 벗겨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알루미늄이라면 알루미늄이 그대로 노출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치 양은 냄비처럼
전기처럼 되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뭐 밥을 하거나 혹시 뭐 다른 뭐 요즘 전기밥솥 이용한 요리법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뭐 어떤 음식을 하게 되면 거기서 요리하는 과정에서 알루미늄 성분이 용출될 수가 있어요. 역시 몸이 건강하면 역시 그게 신장을 통해서 배출이 잘 되지만 신장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서서 이게 좀 쌓일 수가 있거든요. 좀 쌓이면서 자칫 뇌에 쌓이면 인지 기능 저하도 관련돼 있다라고 하니까 결론 아주 단순해요. 코팅이 벗겨지면 그냥 교체하자. 요즘 모든 밥솥 회사에서 내수만 따로 팝니다. 버튼만 몇 번 누르면 집으로 배달되는 세상이니까요. 교체하시는 게 좋고요. 스테인레스 기반이라면 스테인레스가 일단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불편해요. 밥솥으로. 전기밥솥 소재가. 의외로 순수 스테인레스 잘 안 쓰세요. 왜냐면 이게 되게 닦는 게 불편해요. 밥함하고 나면 바로 닦기도 힘들고 한참 물에 담가놔야 되고 아무튼 좀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또 스테인레스 기반의 코팅 소재가 많이 있어요. 그럼 코팅이 언제부터 벗겨질 거 아니에요? 그럼 역시 스테인레스 그대로 노출되는데 스테인레스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영구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번쯤은 스테인레스 제품이 이제 부식된 걸 본 적이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저도 살면서 한 3번 정도 있더라고요. 부식돼서 버렸던 경우. 스테인리스, 부식이 잘 안 일어난다는 뜻이고 영어로. 근데 영원히 안 일어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식이 일어나게 되면 실제로 니켈, 크롬륨 같은 성분이 용출돼요. 밥하는 동안에. 불필요한 그런 중금속들을 먹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스테인레스 기반이라면 코팅 벗겨졌다고 바로 버려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코팅 벗겨지면 이제 스테인레스라는 게 미세한 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 음식물이 잘 낍니다. 자칫 산도나 염분이 높은 게 껴있다면 그런 것들이 세척이 잘 안 됐을 경우 부식을 유발해요. 그러니까 내구성을 단축시킵니다. 내구성을 나쁘게 만들기 때문에 자칫 부식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코팅이 벗겨진 거라면 스테인레스라면 전기조가 1년, 2년 지났으면 가끔씩 관찰을 해보세요. 했을 때 불구스름한 기운이 보이는지. 불구스름한 기운이 보이면 부식이 일어났다는 뜻이니까 그때 역시 미련 없이 바로 교체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코팅이 벗겨진 내솥에서 나올 수 있는 알루미늄, 니켈, 크롬륨 성분은 우리 몸에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알루미늄 성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용출이 되면 이런 것들이 건강하신 분들이나 젊으신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장을 통해서 대부분 다 배출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신장 기능이 선에 떨어지잖아요. 나이가 들면. 그 다음 배출하는 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쌓일 경우 자칫 뇌에서 많이 쌓일 경우에는 인지 기능 저하도 관련이 있다라고 알려진 만큼 불필요한 알루미늄 섭취를 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식기를 통해서 먹는 거는 가급적 반드시 피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켈과 크롬륨 같은 걸 잠깐 설명드리면 니켈 같은 경우도 물론 과량이긴 합니다. 과량 들어왔을 때 이런 신경계통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크롬륨 같은 경우도 역시 뭐 과량이긴 합니다만 들어왔을 때 어떤 이런 그 유전 독성이 있다라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다 개별 독성으로 본 거고요. 사실 요새 유행하는 게 독성 연구에서 유행하는 게 복합 독성을 봐요. 사실 우리가 뭔가에 노출되면 하나에만 노출되는 건 없거든요. 뭔가 같이 들어오잖아요. 당연히 여러 성분이 안 좋은 것도 같이 들어오고 뭐 안 좋은 거 좋은 거 같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뭔가 화학 성분이 하나만 있을 때랑 두 개 같이 있을 때, 두 개 나타났을 때 뭔가 시너지를 낸다든지 각각은 안전한 양인데 안전한 양끼리 같이 있을 때 뭔가 또 다른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복합 독성 연구인데 이런 게 요즘 굉장히 활발해요. 저도 깜짝 놀래요. 예를 들어 어떤 안 좋은 게 또 다른 안 좋은 거 얘의 독성을 더 강화시킨다든지 뭐 이런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독성들은 개별 독성을 말씀드린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이 적은 양이지만 종합적으로 같이 들어왔을 때 이러한 복합독성 연구는 충분히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먹으라고 만든 거 아니면 먹을 필요가 없다. 이것만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유해 물질은 어떤 것들이고 왜 폐 건강에 특히 위험한가요? 일단 가스레인지를 켜는 것만으로도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건 팩트입니다. 제가 절대 오버하는 거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와 뉴욕주는 가스레인지를 퇴출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까지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 정부에서 추진했었어요. 가스레인지를 아예 퇴출하자. 더 이상 판매하지 못하게 하자. 식당에서조차 못 쓰게 하자.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당연히 관련 업계에서 반발이 있었죠. 서로 소송 중입니다.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달랐고요. 지금도 뭐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심지어 미국에 있는 그런 어떤 화학협회에서조차 입장문을 내요. 가스레인지 사용을 좀 중단하고 전기레인지 사용을 촉구하는 약간 그런 어떤 입장문을 냈을 정도입니다. 왜 그랬냐면 실험을 한번 해본 거예요. 가스레인지 켜봤어요. 요리한 것도 아니야. 그냥 가스레인지 켜요. 가스레인지 켜는 것만으로도 일단 첫 번째 이산화질소. 이산화질소가 무조건 나옵니다. 이산화질소가 뭐냐면 바로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대기 오염 막 질 따지잖아요. 그럼 항상 따지는 거 1순위가 이산화질소거든요. 왜냐면 그걸 지속적으로 많이 들이마시면 폐 건강에 안 좋다라는 건 이미 알려졌거든. 너무 오래전에 알려져서 항상 신경 쓰는 건데 그게 사실 실내에서도 그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가스레인지만 켜도. 그다음 두 번째,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일산화탄소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실험해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산화탄소는 그냥 나올 수 있는 거 당연히 나오는 건데 일산화탄소도 조금씩 나와요. 조금씩 뻗어나옵니다. 순간적으로 산소가 부족한 순간에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미량이지만 일산화탄소도 나와요. 일산화탄소 들어오게 되면 이게 헤모글로빈에 붙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전달돼야 되는데 일산화탄소가 전달돼서 그만큼 독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심한 경우에 0.5%만 있어도 사망해요.
거예요. 일산화탄소가. 그만큼 독성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결과를 기반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정부와 뉴욕주 정부가 이 가스레인지 퇴출을 추진했었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산화질소가 무조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앞에서 요리하신 분들은 그걸 가장 많이 들이마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레인지는 괜찮은 건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전기레인지는 무조건 괜찮고 전기레인지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 아닌가, 이런 질문도 많이 받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전기레인지도 당연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냐면, 전기레인지는 가스레인지는 일단 높은 온도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우리가 냄비나 프라이팬 올려놓잖아요. 전기레인지라는 건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이라이트와 인덕션이 있는데, 어떤 걸 이용해도 프라이팬 올려놓잖아요. 프라이팬 표면 온도가 순식간에 200도 이상 올라갑니다. 200도 이상 올라가요. 그럼 당연히 거기서 요리가 빨리 되죠. 200도 이상 높은 온도에서 여기 여러 가지 음식을 놓잖아요. 음식을 놓고 막 지지고 볶고 튀고 막 하잖아요. 지지고 볶고 하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어떤 기름 성분이 많은 것들 미세한 유증기들이 발생합니다. 수증기가 발생할 때, 수증기가 막 날아갈 때 같이 발생해서 날아가요. 그 날아가는 것들이 다 우리가 들이마시면 기관지를 지나서 폐에다 달라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200도 이상에서 요리를 계속 하다 보면, 오랜 시간 하다 보면 음식물 성분이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분해되는 것들이 생겨요. 그 분해되는 분해 생성물들이 여기 공기 중으로 쫙 날아갑니다. 그런 것들 우리는 다른 말로 초미세 입자, 초미세 먼지라고 불러요. 그런 것들, 또는 그걸 종합적으로 다 조리휴미라고도 부릅니다. 그런 것들을 앞에서 요리하신 분들은 그걸 계속 고농도로 계속 들이마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폐 건강이 어떻게 될까요? 안 좋겠죠.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절대 오버가 아닌 게 작년에 나온 충격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급식 종사자분들, 초, 중, 고등학교 급식 종사자분들을 폐 검사를 했어요. 거기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약 32%가 폐 이상 소견을 받습니다. 만약에 연령대를 좀 높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예를 들어서 연령대를 55세 이상으로 했더라면 50%가 넘었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겁니다. 폐 이상 소견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분 조리 환경이라는 게 뭐냐면, 하루에 8시간 정도, 6시간, 8시간 정도를 계속 조리 환경에 노출되죠. 그럼 그 유증기나 각종 안 좋은 분해 생성물들 다 아무래도 많이 들이마시면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폐 건강이 좋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우리나라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결과는 남자들은 폐암 환자의 70% 이상이 흡연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려서부터 담배 피지 말라고 했잖아요. 담배 피면 폐암 걸려? 이런 얘기 우리 지겹게 들으면서 살았잖아요. 남자한테 그 말이 맞죠. 근데 여성들은 달라요. 여성들의 폐암 환자의 약 90%가 비흡연자입니다. 너무 높아요. 참고로 저희 어머님께서도 폐암 환자셨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도 담배 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근데도 폐암 환자셨어요. 뭐 가족력?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저쪽 위에 할아버지 증초로니까 넘어가도 폐암 환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폐암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방 환경과 많이 연결돼서 보는 추세입니다. 전엔 그냥 다 유전이야 이랬잖아요. 근데 요새는 주방 환경과 많이 연결해서 보죠. 그럼 많은 분들이 이러세요. 아니 다른 나라도 똑같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일단 미국을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과 비교해보면, 미국도 고온 요리를 하는데 두 가지가 달라요. 가정용 가스레인지 보급률이 30%가 안 됩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전기레인지 써요. 30%가 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고 거기는 땅이 너무 넓으니까 도시가스관을 다 연결할 수가 없대요. 전기는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전기는 연결이 쉬우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전기레인지가 기본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나라고, 첫 번째. 그러니까 음식에서 발생하는 건, 가스레인지 쓰면 음식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하지만 가스레인지 자체에서 나오잖아요. 이중으로 안 좋다는 거죠, 가스레인지는. 전기레인지는 음식 자체에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요리 문화가 자세히 보시면 오븐을 많이 써요. 미국만 보면 오븐 요리가 진짜 많습니다. 오븐에서 그냥 약간 굽는 정도. 그러니까 우리 지지고 볶고 막 지지고 볶고 튀고 이거보다 의외로 오븐 요리가 많다라는 거. 스테이크 굽는 거요? 미국 사람들 실내에서 안 굽습니다. 스테이크 이렇게 막 치시하는 건 밖에서 해요. BBQ나 이런 것들이. 근데 우리나라 이상하게 실내에서 참 잘합니다. 참 실내에서. 아무튼 우리나라 이렇게 막 실내에서 숯불 놓고 막 굽는 이런 게 참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런 문화가 발달한 건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참고로 너무 이렇게, 근데 그걸 우리 또 환기에 대한 인식이 약하다 보니까, 환기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우리가 천장 높이라든지 집 크기가 아무래도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 우리가 상대 좁잖아요. 우리가 인구 밀도가 높다 보니까 또 환기에 대한 인식도 없죠. 그러니까 후드만 키면 되는 줄 아시는 분들 많으시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후드만 킨다고 소용이 없거든요. 그걸 결국 다 요리하시는 분들이 마시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상당히 취약한 거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입니다. 전기레인지든 가스레인지든 무조건 환기하자. 후드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두 개를 여셔야 돼요. 두 개를 여셔야지만 공기 순환이 잘 됩니다. 공기 순환이 잘 돼서 확실히 그 유해물질 농도 확 떨어져요. 저희가 실험까지 해봤습니다. 실험까지 해보니까 실제 농도 확 떨어지더라고요. 반드시 좀 춥더라도, 요즘 겨울철이니까 창문 잘 안 여시잖아요. 그래도 두 개 여셔 순환이 잘 되게 하시는 상태에서 요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라고 기억하시는 게 좋고, 두 번째 뭐냐면, 요리 자체를 지지고 볶고 튀기고 굽는 요리를 비율을 좀 줄이시면 됩니다.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참고로 그런 음식은 하더라도 창문 달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좀 삶는 거나 데치는 음식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을 가야 되니까 삶는 물에 그냥 끓이거나 데치면 돼요. 거기다 양념을 해서 뭐 버무린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주방 문화를 좀 바꿔나가는 편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일단 뭐가 달라지냐면요. 재밌는 게 예전에 그런 거 안 따지고 살던 때는 주방이라는 게 주변에 막 엄청 지저분해지잖아요. 가스레인지 근처 보면 벽면까지 엄청 지저분한 거 아세요? 오염때 다 기름때 막 붙어있는데 그렇게 하고 났더니 저희 집이 지금 인테리어 한지 하고 나서 지금 5년 차거든요. 만 5년이 다 돼가는데 정말 보면 깜짝 놀라세요. 저희 집 혹시 놀러 오신 분들은 주방이 진짜 깨끗해. 주방에 벽면에도 붙은 게 없어요. 뭐가 붙은 게 없습니다. 닦은 적도 없는데 굉장히 깨끗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오염때들 막 붙어있는 거 보셨다면 그게 사실은 다 요리하신 분이 그거 다 들이마셨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 뿜어져 나오는 거가 벽면에 붙은 것 뿐이고 벽면에 안 붙었던 것도 있잖아요. 요리하신 분이 다 들이마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방에 가스레인지 내소틀 사용할 때 지금 당장 바꿔야 하는 생활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가스레인지 당장 교체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무조건 환기. 이 환기는 옆에 있는 창문 하나 여는 건 환기가 아닙니다. 하나만 여셔봤자 실제 그 유해 물질 농도가 그게 쉽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저희 실험해보면 반드시 2개는 여셔야 됩니다. 어딘가 2개는 여셔야지 공기가 순환이 되면서 그 유해 물질 농도가 확 저감 떨어지니까요. 반드시 가스레인지 사용하신다면 최대한 후드는 기본 켜시고 창문 2개 여셔서 환기를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내속 같은 경우는요. 교체하시기 어려워도 교체하십시오. 그냥 코팅 벗겨지면 그냥 미련 없이 교체하십시오. 예, 그냥 인터넷 사이트에 다 팝니다. 해당 회사 제품 사이트 들어가셔서 꼭 바로 교체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주방에서 가장 위험하게 쓰이고 있는 물건은 무엇인가요? 사실은 처음부터 그냥 너무 위험한 거는 정부에서 못 팔게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뭐 엄청 위험한 건 없고 이제 어떻게 사용하에 따라서 위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용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딱 하나 이건 정말 쓰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요새 정말 유행하고 있는 바로 고체 연료입니다. 저도 어제 식당을 갔는데 너무 버젓이 고체 연료가 식당에서 그러니까 내부에서 고체 연료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 고체 연료가 밖에서 쓰는 건 제가 뭐라고 안 하는데 실내에서 쓰는 거는 아예 그냥 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냥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고체 연료의 주성분이 메탄올이에요. 메탄올을 가지고 기본으로 이제 고형화 해가지고 태우는 건데 너무 편해요. 편리성이 너무 좋다 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쓰는데 뭐 가스레인지 이런 거 무겁잖아요. 보기도 안 좋고. 근데 그거를 태우면 문제 뭐냐면 타기 전에 휘발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메탄올입니다. 메탄올 등이 들이마시게 되는 건데 메탄올 얼마나 위험하냐면 소주잔에 한 5분의 1만 따라놓고 제가 원샷 하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실명합니다. 영구 실명합니다. 그렇게 독성이 심해요. 그 증기를 들이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시신경이 치명적입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라 제가 절대 오버하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심각하길래 유럽에서는 이미 자동차 워셔기조차 못 쓰게 한 게 바로 메탄올입니다. 대한민국은 늦게 2018년 이후에야 비로소 자동차 워셔액에 메탄올 못 쓰겠어요. 그 정도로 위험한 걸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부도. 그런데 아직 고체 연료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어요. 왜냐면 이건 기본적으로 밖에 쓰는 거니까 괜찮겠지. 약간 이게 있어요. 근데 우린 그걸 너무 잘 활용한다는 거죠. 실내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가급적 실내에서 쓰지 마십시오라고 좀 당부드리고 싶고 써야 된다면 메탄올이 아니라 에탄올이라고 적혀 있는 거. 성분표를 항상 보세요. 에탄올로 적혀 있는 걸 가급적 구매하셔라. 이것만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퍼백이나 플라스틱 용기를 냉동했다가 바로 뜯으면 왜 문제가 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요새 가정용 지퍼백이나 플라스틱 용기는 한번 소재를 한번 명을 딱 보시면 대부분 PP 또는 P2라고 보통 많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 자체는 뭐 위험한 건 아니에요. 뭐 정부에서도 심지어 전자레인지 돌려도 된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 자체는 괜찮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냉동 보관하게 되면 뭐냐면 특히 수분이 많은 음식이 직접 그 지퍼백에 닿은 채로 얼려버리면 딱 이게 사실은 이 얼려진 상태에서 만약에 그냥 갑자기 개봉해버리면 미세 플라스틱 조각들이 엄청나게 뿜어져 나옵니다. 실제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떨어져 나와서 불필요한 PP나 PE 플라스틱을 먹게 되는 거예요. 지금 미세 플라스틱의 독성 연구는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 나름 독성 전문가로서 논문을 많이 보는 사람이지만 저도 다 못 쫓아갈 정도로 논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은 갑자기 안 먹는 게 좋고요. 미세 플라스틱 많이 먹었을 때 뭐 암과 관련이 있다, 고혈압과 관련이 있다, 심혈관 질환과 관련이 있다 이런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먹으라고 만든 거 아니면 안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안 먹어야 된다. 라고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런 냉동했던 거는 한번 해동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찬물에 그냥 한번 잠깐 담가 놓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해동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개봉하면 미세 플라스틱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배달 음식이나 고기 포장에 쓰이는 랩은 왜 받자마자 제거하는 게 좋나요? 사실은 여러분들 그 랩은 다 아마 집에 갖고 계실 텐데요. 집에 가정용 랩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겉에 보시면 소재명에 보통 P2라고 적혀 있어요. LLDP 아무튼 끝에 P2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업소용 랩은 아닙니다.
업소용 랩은 PE를 안 써요. 뭘 쓰냐면 가장 많이 쓰는 게 여전히 PVC 랩을 많이 씁니다. PVC 랩 쓰는 게 불법도 아니고요. PVC 랩을 왜 선호하냐면 이게 방담성이라고 해서 습기가 잘 안 차요. 고기 같은 거 포장해 놓으면 굉장히 신선해 보여요. 우리가 PD님 고기 사려고 하는데 막 습기 차 있으면 선명해 보이지 않겠죠. 그럼 사람들이 구매를 안 합니다. 선명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PVC 쓰는 거고, 또 이게 점착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짬뽕 같은 거 포장할 때도 그렇고 고기 포장할 때도 쫙쫙 늘어나고 쫙쫙 달라붙으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뭐 불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요. 문제는 뭐냐면 PVC 소재는 기본적으로 가소제라는 걸 씁니다. 가소제 중에서 위험한 게 프탈레이트 가소제라는 게 있는데, 물론 국내 업체들, 국내 생산 업체에서는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프탈레이트 가소제 쓰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눈으로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국내산 PVC 랩인지 수입산 PVC 랩인지 눈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게다가 프탈레이트를 쓴 것도 불법도 아니지만 미량이나마, 그 다음에 친환경 가소제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PVC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요즘 친환경 가소제라고 막 이것저것 대체들도 많이 쓰이는데, 그렇게 안전하다고 믿었던 가소제조차도 ATBC라고 또 유명한 게 있거든요. 그 가소제조차도 최근에 독성 결과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드리고 싶은 팁을 알려드리면, 이게 어떤 뜨거운 거나 어떤 기름진 거 딱 닿자마자 막 가소제가 뿜어져 나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과학적으로 설명드리면 딱 닿았을 때 오랜 시간, 그런 기름진 거라든지 뜨거운 거에 오랜 시간 접촉하게 되면 서서히 빠져나올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거 밖에서 어떤 뭐 고기 포장되어 있는 거 사고 오시면 그냥 바로 벗기시라고, 바로 벗기셔서 가정용 랩으로 교체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냥 드실 만큼만 사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 마트 가서 또는 온라인으로 주문하실 때 드실 만큼만 갖고 오셔서 그냥 그날 딱 구워 드시고 끝내는 거죠. 굳이 뭐 보관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하나의 팁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실리콘 주걱이나 실리콘 용기는 정말 안전하다고 봐도 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실리콘 자체는 안전합니다. 실리콘도 플라스틱이니까 뭐 뜨거운 거 닿으면 환경호르몬 나오겠지, 유해 화학물질 나오겠지,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신데 사실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용 조건에서는 유해 물질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두 가지는 조심하셔야 돼요. 사용하다 보면 두 가지 뭐냐면, 첫 번째가 잔류세제입니다. 잔류세제가 뭐냐면 저희가 실험 직접 해보면 일반 플라스틱보다 평균적으로 더 잔류세제가 많이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더 그 세제 안에 있는 계면활성들이 더 달라붙는 힘이 더 셉니다. 실리콘 소재.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험해보면 꽤 많은 잔류세제가 남아있다는 걸 확인했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런 것들은 헹구실 때는 더 뽀드득한 느낌이 날 때까지 충분히 헹궈주시는 거.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제품 초기 때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미세 플라스틱 뭐 막 엄청나게 뿜어져 나오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오랜 시간 쓰다 보면, 이게 오랜 시간 쓴다는 건 뭐 예를 들어서 뜨거운 거에 닿기도 하고 여러 음식도 닿고 막 이러다 보면 서서히 노후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분해 현상을 피할 수가 없어요. 조금씩 조직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계속 뭐 푸거나 열이 닿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조금씩 떨어지게 돼요, 미세 플라스틱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되면 다른 거 느끼셨을 거예요, 그죠? 조금씩 뭔가 살짝 부피가 준 것 같고 좀가 다른 걸 보이셨을 텐데, 그런 식으로 계속 미세 플라스틱 떨어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리콘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 다른 미세 플라스틱은 생각보다 연구가 많이 됐는데, 실리콘 플라스틱을 먹는 게 아니다 보니,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아무래도 사용하는 그게 횟수나 이런 게 다른 플라스틱에서 적다 보니까 연구가 지금 충분히 안 됐는데, 그것도 당연히 다른 결과를 비춰봤을 때 충분히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먹을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는 주기적으로 교체해서 쓰는 제품이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원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언제 교체해야 되느냐 물어보실 텐데요. 흠집이 눈에 띄게 보일 때, 흠집이 눈에 띄게 보일 때는 그냥 미련 없이 새 거로 교체하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알루미늄 호일로 김치나 고기를 싸두는 습관은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한번 오늘 혹시 재밌는 실험을 집에서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알루미늄 호일에다가 김치를 한번 이렇게 딱 담아보세요. 여기 알루미늄 호일에. 그리고 한번 그냥 밤새 그렇게 주무세요. 주무시고 그 다음날 아침 되면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저희가 실험했을 때는 살짝 구멍이 뚫립니다. 그만큼 이렇게 산도 높거나 염분이 높은 것들에 오랫동안 노출시키게 되면 이 성분이 살짝 용출이 됩니다. 알루미늄 성분이. 보통 알루미늄 자체가 뭐 녹는점이 높으니까 평소에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산도나 염도가 높은 것들이면 화학 반응에 의해서, 화학작용에 의해서 조금씩 알루미늄 성분이 용출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불필요한 알루미늄 성분을 먹게 되는 거거든요. 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고기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까지 문제는 안 되는데 보통 요새 고기를 어떻게 하죠? 마리네이드라고 해서 막 이것저것 양념돼 있기도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칫 그런 성분 중에서 산도 높거나 염분 높은 게 있다면 알루미늄 호일에 장시간 노출되게 되면 알루미늄 성분이 녹아 나오게 돼요. 조금씩 용출됩니다. 그걸 불필요한 알루미늄을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알루미늄은 뭐가 문제냐라고 봤을 때 알루미늄은 사실은 젊고 건강하신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몸에 들어와도 대부분 신장을 통해서 배출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당연히 나이 드신 분들도 당연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도 계실 텐데요. 그러면 충분히 배설되지 않고 체내에 조금씩 축적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여러 연구 결과에서 그렇게 축적된 알루미늄이 실제 뇌에 쌓였을 경우에는 어떤 인지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조차도 시약처에서조차도 이런 알루미늄 식기류, 알루미늄 호일 외에도 알루미늄 냄비 있잖아요. 알루미늄 냄비, 특히 양은 냄비가 대표적인 알루미늄 냄비인데 알루미늄 냄비 같은 거에 산도 높은 거, 염도 높은 거 너무 많이 오랫동안 보관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루미늄 호일을 그냥 감싼 용도로 쓰시는 건 당연히 좋은데 문제는 산도 높거나 염분이 높은 것들은 좀 조심하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조림 캔 속 국물까지 먹는 것이 건강에 괜찮은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건더기만 드시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아니면 이걸 뭐 예를 들어서 통조림 캔을 어디다 뭐 찌개에 넣기도 하잖아요. 찌개 넣고 끓이기도 할 텐데 그럼 역시 건더기 위주로만 드시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캔 내부 코팅제 있잖아요. 당연히 금속이 부식되지 말라고 코팅을 해놓습니다. 부식되면 뭐가 떨어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코팅을 해놓는데 에폭시 수지라는 소재로 제일 많이 코팅을 합니다. 그럼 에폭시 수지 만들 때 제일 많이 썼던 게 뭐냐면 바로 페놀 A, BPA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환경 호르몬이에요.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배출이 안 되고 호르몬처럼 작동하면서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죠. 하도 이 BPA 논란이 있다 보니까 왜냐면 실제 그 기름진 게 오래 닿으면 반응하고 있지 않던 미반응 BPA가 좀 있으면 용출이 돼요. 실제 용출돼서 실제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어떤 연구진이 그 마트에서 파는 통조림 캔 수거해가지고 직접 분석해 본 거예요. BPA가 얼마나 나오나 했더니 수거했던 거에 거의 80% 이상에서 BPA가 다 검출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BPA가 이제 용출되고 우리가 먹게 되니까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업계에서 나름 이제 발빠르게 대처했던 게 그럼 우리 BPA 안 쓴다. 가끔 어떤 통조림 캔 제품 보면 BPA free 뭐 이거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대부분 뭐냐면 다른 걸 써요. 에폭시즈 만들 때 BPA가 아니라 BPS라는 걸 많이 씁니다. 이름도 비슷하죠? BPS, 비스페놀 S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동안 BPA는 연구가 그동안 많이 됐었으니까 독성 결과가 많았는데 BPS는 연구가 사실 별로 안 됐었어요. 독성 결과가 별로 없으니까 괜찮겠지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도 가끔 BPA 프리 제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BPS를 이용해서 이제 출시가 됐던 거죠. 그런데 그 안전하다고 믿었던 BPS조차도 최근에 그런 독성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BPS가 용출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국물까지 드시지 마시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통조림 캔 안에 수산물들, 그 내용물들이 얘는 혹시 이게 수산물이라면 아무래도 뭐 중금속이라든지 과불합물들이 좀 상대 농도가 높거든요. 근데 그게 기름층에 있다 보면 서서히 조금씩 빠져나오는 게 좀 있어요. 그런 중금속이나 이런 과불합물이 좀 빠져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 국물까지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오히려 이렇게 팔팔 끓는 찌개나 탕에 딱 넣고 그러면 또 안에 있는 그런 중금속이나 과불물이 좀 빠진 효과가 나거든요. 그러면 살코기 위주로만 드시는 그 안에 좋은 성분만 위주로 최대한 드시는 게 가장 좋은 식습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뽑으신 최악의 음식은 무엇인가요? 사실은 저는 이제 많은 분들 제가 이제 방송하다 보면 강 교수는 뭐 먹고 살아요? 이런 질문도 참 많이 받는데요. 저는 한 번도 어떤 특정 음식을 지칭해서 이건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사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사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특정 하나만 피하면 된다. 이거보다 기본적으로 뭐가 위험한지를 인식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거 하나만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지고 볶고 튀기고 구운 거. 이 딱 네 가지. 이거를 저도 좋아하지만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딱 그거 딱 네 가지 지지고 볶고 튀기고 구운 거를 최대한 섭취 양을 줄이자. 얼마 이것도 사실 맛있어요. 근데 이거를 맛있지만 별미로 가끔씩 먹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장수촌 사람들 있잖아요. 전 세계 장수촌들 있잖아요. 장수촌 사람들에 관련된 영상이나 자료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난 그분들 뭔가 대단한 걸 먹는 줄 알았어요. 정말 대단한 걸 거기서만 나는 뭔가 기가 막힌 걸 먹나?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자세히 보면 그들 영상이라고 딱 보잖아요. 나쁜 게 없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나쁜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 먹은 게 아니라 나쁜 걸 안 드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뭐 의식적으로 나쁜 걸 피하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식습관 자체가 보면 되게 정갈해요. 음식들이
아까 말한 지지고 볶고 튀기고 구우는 비율이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제가 봤던 자료 영상에서 거의 찾기 힘들 정도로 그냥 나물 그냥 적당히 무쳐 드시고 그냥 국 끓이는 정도 그냥 끓이는 거 그냥 끓이는 정도 끓여봤자 100도에 크게 안 넘어가거든요. 그냥 그 정도 온도에서만 열을 가하고 아니면 데치거나 그냥 그렇게 드시더라 이거죠. 고기도 드세요. 심지어 고기도 드시는데 굽는 고기를 거의 안 드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적당히 삶아서 적당히 양념해서 먹는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정갈한 음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정말 이래서 오래 사시는구나 생각이 들었고 가끔 이런 얘기 하죠. 아우 건강은 다 유전이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오키나 장순 보면서 그 생각이 완전 잘못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게 일단 오키나 장순 지금 명성 날리던 시기에 사람들 보면 그분들이 특별한 유전자가 있어서 오래 산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끼리만 모여 산 건 아닐 거야. 특별한 유전자들 사람들끼리만 모여 산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되게 오래 살았죠. 100세 이상들이 흔했으니까 그 당시에. 근데 희한하게 그분들의 자손들 그 명성 날리던 시기에 그 자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오키나 장수촌 명성을 다 깎아먹고 있습니다. 그 후손들은요 지금 막 각종 성인병을 달고 살아요. 그리고 평균 수명이 낮아졌어. 심지어 그 세대는 말이 안 돼요. 부모가 막 유전 때문이면 부모가 오래 살았으면 자녀도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런데 아니더라 이거죠. 성인병 달고 살고 오히려 수명도 짧아지더라. 왜 그러냐면 그 후손들은 식습관이 완전 변했더라고요. 신기했던 게 그분들 자손들 봤는데 거기가 유명해지면서 각종 뭐 패스트푸드점이나 뭐 이런 것도 많아졌고 식습관이 완전 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덩치들도 일단 달라졌고 기본적으로 성인병 달고 사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물론 유전도 중요하겠지만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죠. 그래서 결론은 좋은 걸 뭔가 찾지 마시고 저는 이런 말씀드려요. 그냥 나쁜 것만 좀 줄이시면 나머지는 다 좋은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지고 볶고 튀기고 구운 거 튀김 뭐 엄청 고온에서 굽고 막 탈 때까지 굽고 그리고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저 이런 말들이 되게 막 불쾌하시고 불편하다 생활하기 불편 어떻게 이걸 다 따지고 뭐 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냥 평소 식습관은 소식하시게 되면 아무리 안 좋은 거 드셔도 그것도 적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모든 위험성은 노출량과 노출 횟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식을 생활하시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과부라 화합물은 왜 몸에 쌓이는 독이라고 불리나요? 사실은 지금 과부라물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슈입니다. 정말 심각하게 다루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 잘 사는 나라,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나라가 어딘 것 같으세요? 이런 안전에 대해서. 바로 유럽입니다. 상대적 관대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 것 같으세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 오히려 되게 관대해요. 뭐든지 약간 규제가 좀 관대해요. 왜냐면 자유주의 끝판왕인 나라다 보니까 다만 문제 생기면 다 책임져. 이게 원칙입니다. 미국에. 우리나라는 유럽과 미국 사이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그 관대한 미국조차도 최근에 저 과부라물 규제를 굉장히 강화했어요. 얼마나 강화했냐면 적어도 먹는 물에서만큼은 과부라물이 안 나오게 하겠다. 그동안 나왔다는 얘기가 거꾸로 얘기하면 그 정도로 이게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연구 결과가 쌓이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막 연구 결과가 쌓이고 있는데 이게 몸에 들어왔을 때 안 빠지는 거야. 잘. 안 빠지고 체내에 쌓인다는 거죠. 계속. 심지어 과부라물 종류가 등록된 것만 몇 개일 것 같으세요? 등록된 종류만 4,000종이 넘습니다. 4,000종. 종류가 4,000개가 넘어요. 등록된 것만입니다. 등록된 것만. 그러니까 그거 등록된 거 써도 불법이 아니에요. 산업 현장에서는. 근데 거꾸로 다시 한번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이걸 왜 이렇게 사람들이 회사에서 많이 쓰냐 산업 현장에서. 뭐 각종 전자제품 내부에서 쓰이고요. 뭐 옷에도 쓰이고 왜 이렇게 많이 쓰냐면 되게 안정해요. 안정하면서 방수 능력도 굉장히 탁월합니다. 코팅제로 쓰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방수 잘 되는 옷들 있죠. 옷들이라든지 뭐 카페트, 뭐 소파, 전자제품 내부도 막 수분에 강해되잖아요. 잘 안 젖게 하고 막 이런 코팅제로서도 많이 쓰이게 되고. 그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강과 바다로 흘러 들어가겠죠. 달 폐수를 통해서 강과 바다로 흘러 들어가겠죠. 아무튼 결과적으로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되는 건데 과부라물 중에서 어떤 거는요. PFOS라는 게 있습니다. PFOS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시간을 반감기라고 하는데 몇 년일 것 같으십니까? 대략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찍어보세요. 5년입니다. 약 5년 걸려야 절반 줄어들어요. 또 5년 지나야 절반 줄어들어요. 또 5년 지나야 절반 줄어들어요. 그 사이에 우린 또 계속 들어와요. 몸에. 맞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계속 쌓이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이제 명확히 드러나니까 그 관대한 미국조차도 지금 엄격하게 규제를 하려고 규정을 다 바꿨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몸에 들어와서도 분해가 잘 되고 배설 잘 되면 아무도 신경 안 쓰겠죠. 근데 이게 잘 달라붙어요. 여기저기 잘 달라붙어서 계속 쌓이더라. 이게 너무 명확히 밝혀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제를 엄격하게 하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아직 이게 이슈화가 안 돼가지고 잘 모르세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PFAS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음식이 수산물이라고 하는데 왜 하필 생선인가요?
사실 이건 제 추정이 아니고요. 정부 공식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 나와 있냐면 우리가 저런 과부라물에 노출되는 원인 1위가 무엇이냐? 바로 식품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죠. 먹는 것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음식 종류 크게 4종류가 있거든요. 수산물, 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이 4종류가 있는데 압도적 1위가 그러니까 오염도가 높은 게 바로 수산물이라는 거죠. 정부 공식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아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폐수를 버리는데 폐수는 버리는 게 불법이 아닙니다. 폐수는 당연히 희석해서 버릴 수 있게 돼 있어요. 게다가 우리 생활하수. 우리 피디님도 아마 집에 아웃도어 의류 있으시죠? 거기에 당연히 과부라물 쓰입니다. 그 세탁할 때만 조금씩 빠져나와요. 그럼 그게 어디로 가죠? 강과 바다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럼 결국 바닷속에 계속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바다라는 게 뭐냐면 시간 지나면 증발하잖아요. 물이라는 건 H2O만 날아가요. 과부라물은 안 날아갑니다. 그럼 계속 오염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농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실제로. 그럼 거기에 서식하는 수산물이 오염이 안 되면 더 이상한 거겠죠. 그래서 당연히 상위 포식자로 갈수록 과부라물 농도가 높아지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 다음 더 충격적인 거는 이게 과연 바다라고 하는 게 순환되니까 다 똑같을 것 같지만 지역에 따라 수산물의 농도가 오염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당연히 완전 시간이 지나면 일정의 농도가 균일해지겠지만 오염원이 육지잖아요. 육지에 가까이서 채취한 수확한 그 수산물의 농도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가 어디죠? 중국, 베트남, 한국,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이죠. 유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가 아닙니다. 제조업이 별로 발달 안 했어요. 거의 다 수입하자 이것저것 공산품들을. 실제 유럽에서 근처에서 수확한 수산물과 우리나라에서 수확한 농수산물을 비교해 봤더니 농도 차이가 너무 심했습니다. 검출도 다르고 농도도 다르고 확실히 더 검출이 높아요. 우리나라 수산물은 한 80%에서 그냥 다 검출됩니다. 과부를 검출되는데 그때 어떤 특정 과부라면 유럽 같은 거 20%밖에 안 나온다든지 뭐 이런 식이에요. 오염도 측면에서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확실히 지역에 따라 차이도 심한 것도 현실이라는 거 꼭 참고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생선을 아예 안 먹을 수는 없는데 PFAS 노출을 줄이면서 먹는 방법이 있나요? 참고로 저 생선을 먹습니다. 참고로 저도 수산물 좋아하고요, 참고로. 근데 좋아한다고 많이 먹는 건 좀 다른 얘기잖아요. 저는 그래서 수산물 같은 경우는 좋아하지만 가끔씩 먹는 별미를 먹는 편입니다, 참고로. 근데 먹긴 먹고요. 먹는다면 저는 주로 끓입니다. 끓이게 되면, 뭐 탕 있잖아요. 뭐 동태탕이나 뭐 탕들 있잖아요. 끓이게 되면 팔팔 끓이는 과정에서 그 잔류하게도 뭐 중금속뿐만 아니라 과부하물들이 조금씩 물 쪽으로 넘어와요. 다는 안 넘어옵니다. 근데 일부 확실히 그 저감된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실제 넘어오고요. 그래서 끓인 상태에서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신 식습관. 제가 뭐 수산물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 좋은 성분도 많거든요. 실제 그런 연구도 있어요. 너무 과하게 먹지 않는다면 실제로 뭐 중금속 측면에서 봤을 때 수산물을 소량 먹어주는 게 좋다라고 그런 연구가 실제 있어요. 왜냐면 그 안에 좋은 불포화지방산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뭐든지 과하면 안 좋다.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하게만 안 드시면 좋겠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뜨거운 음식을 PS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먹으면 왜 위험하다고 보시나요? 참고로 이거는 정부에서조차도 우리가 뭐 전자레인지용 플라스틱 다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건 전자레인지 가능하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 소재 보면 다 뭐라고 적혀있냐면 PPP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PS라고 적혀 있는 거는 절대로 정부 식약처에서도 전자레인지용이라고 지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 이유가 있겠죠.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바로 이 PS 같은 그 플라스틱은 PS는 폴리스타이렌이라고 하는데요. 거의 잔류하고 있는 스타이렌 성분들이 있어요. 반응 안 하고 있는 것들인데 뜨거운 물 담게 되면 이 스타이렌 성분이 좀 용출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필요가 없는 그런 스타일을 같이 먹는 거거든요. 당이 몸에 해롭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또 뜨거운 거 닿는 과정에서 우리가 긋게 되면 또 PS 미세 플라스틱이 또 과량 검출되게 되는데 특히 PS 관련된 미세 플라스틱 연구가 정말 많이 됐어요. 가장 많이 됐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정말 많이 됐는데 이 PS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노출될수록 이런저런 뭐 암뿐만 아니라 최근에 어떤 뭐 파킨슨병과도 관련돼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먹으라고 만든 거 아니면 드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항상 이런 여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가 다양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너무 공포심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마치 그냥 담배 연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담배 연기가 안 좋다는 걸 아시잖아요. 아니까 최대한 안 맡으려고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영원히 안 맡고 살 수는 없죠. 길 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맡게 되잖아요. 하지만 위험한 걸 알면 최대한 안 맡으려고 노력하시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제가 들려드린 말씀들에 대해서 정보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이런 게 위험한 거야? 그러면 최대한 노출
연출을 줄여야 되겠군.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또 제가 홍보 하나 하자면요. 제가 여기 그 회사인 트래픽 몬스터 회사와 여기서 만든 출판사와 어떤 책 계약을 맺고 책을 하나 출간하게 됐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출간될 것 같은데요. 책 제목이 당신의 몸이 위험합니다. 이런 책인데요. 그동안 제가 여러 유튜버 채널이나 제 개인 채널에서 했던 얘기들을 좀 읽기 편하시게 또 글로 보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글로 정리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책이고요.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아마 전국의 도서관에 3,000개 정도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전국 도서관에도 납품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도서관에서 편하게 빌려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또 궁금한 내용들 보고 있으시면 이런 유튜브 채널 댓글 남겨주시면 나중에 저희 PD님이나 이런 작가님이 그 내용 질문들을 보시고 또 다음 주제로 아마 삼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